저는 사연 채널을 들어올 때면 항상 희망차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를 지난 일로 덮어두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과거의 그 일들이 저에게 쉽게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라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용기 내어 하는 이야기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제 제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대 중반에 했었던 결혼 생활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서로를 다 알 만큼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고, 설령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연애 때처럼 대화로 풀어나가며 갈등이 되는 문제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 달리, 전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았죠. 전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지만, 전처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 저희 부족한 점을 감정적으로 헐뜯었습니다. 전처에게 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항상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도 결국에는 전처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포기하게 되었죠. 우리는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점점 더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죠.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이혼을 하고 난 뒤 보내게 된 혼자만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와 집밖에 없는 삶은 이혼 전과 같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전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게를 찾아주시던 손님분들 중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아내는 저처럼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고요. 제 가게를 찾아올 때면 항상 딸과 함께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인 감정 없이 딸 혜미가 귀여워 서비스도 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며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죠. 아내는 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오다 겨우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또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제가 비슷한 처지라 측은한 감정이 생겼는지 몰라도 항상 인자씨와 혜미가 걱정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를 찾아와 모녀가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동네를 다니는 인자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죠.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연장과 힘을 쓰는 일이었지만 제가 두 모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인자씨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인지, 아니면 모녀에게 가지고 있던 측은한 마음이 발전하게 된 건지, 그래서 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죠. 이전까지 제가 주는 도움에 인자씨도 큰 거부 반응이 없어 보였거든요. 다행히 인자씨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제가 두 사람에게 보여준 모습 덕분에 신뢰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와 아내 모두 사랑과 결혼의 실패를 한 번씩 경험해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자씨는 딸 혜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몇 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서로에 대해 더 면밀히 또 정중하게 알아갈 수 있었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든 순간 우리는 학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밝히고 입장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가 합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형근아, 너 지금 외로워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한 거니? 그런 거라면 우리가 좋은 색칠감 찾아주마. 저희 관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인자 정말 좋은 여자예요. 직접 만나서 지내보시면 아실 거라고요. 그리고 혜미도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요. 안 된다. 우린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한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 이혼녀에 애까지 딸린 여잔데. 그리고 네 새끼도 아닌 애를 키워서 뭐하려고 그러니?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 두 사람 사이 인정 못하니까 합칠 생각하지 말아라. 저와 전처 사이가 일찍이 틀어져서 그렇지 아이가 생겼더라면 저도 제 아내와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도 미혼인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당시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다고 한들 그건 저희 두 사람이 결정하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와 학가를 하는 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아내를 며느리로서 혜미를 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의 학가를 허락해 주셨죠. 이후 전 아내와 혜미가 저희 부모님을 되도록이면 덜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거니 아내와 혜미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일부러 저희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가고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버님 댁에 갔다 오려고. 당신은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오지 말고 쉬어. 거길 또 가? 솔직히 우리 부모님 당신 온다고 좋아하시지 않잖아. 챙겨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번 듣기 힘들 텐데 거기 뭐하러 그렇게 자주 찾아가. 내가 부족해 보여서 그러시는 건데 뭐. 내가 잘 챙겨드리고 며느리 노릇 잘하면 그땐 인정해 주시겠지. 그리고 윗사람 그렇게 나온다고 아랫사람인 그것도 며느리인 내가 뻣뻣하게 나오면 되겠어? 이럴수록 내가 더 잘해서 점수를 따야 하는 거지.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은 푹 쉬고 있어.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게. 그런 아내의 노력 덕분인지 부모님께서도 아내를 인정해 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현명한 아내 덕분에 우려하던 부모님과 일도 잘 풀려가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복감은 제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그래서 가게도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하게 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불행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딸 혜미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어린아이의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딸을 사망케 한 가해우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죠. 그 일로 인해 아내와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는 가해자가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충분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그다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땐 음주운전이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행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해 사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가 되어주었죠. 법원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분노케 한 건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잃은 저희 부부에게 돈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것도 모자라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더군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지은 죄의 심판을 받게 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가해자와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사고로 죽은 제 딸을 물건만도 못한 존재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고작 2년도 안 되는 징역사리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저와 아내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혜미를 그깟 여자애라고 말을 하며 아무것도 아닌 죽음으로 입을 놀렸죠. 그놈의 얼굴 어느 곳에서도 어린아이를 죽인 한 가정을 팔멸시킨 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홀로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법원이 제대로 심판을 내리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심판을 해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녀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 강의를 받게 되었죠. 법원은 녀석에게 그 정도 집값을 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녀석에게 보복을 하게 되었죠. 사망까지 간 사건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복수는 집값이 무거웠습니다. 또 녀석이 제법 사는 집의 자식이었던 탓에 다 외울 수도 없는 제명들이 저에게 붙여지게 되었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내 딸 혜미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와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수감 생활이 무서워 변명을 하는 건 비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며 판사님께 묻게 되었죠. 그런데 그건 혜미 부모인 제가 하는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에 호소를 하는 곳이 아니었고 적혀져 있는 법을 따르는 곳이었죠. 그곳이 판단하기에 술을 먹고 어린 딸을 죽인 그놈보다 저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전 징역사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교도소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제가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도소에 입소를 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제가 그놈에게 한 행동을 후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혼자서 아이의 죽음과 저의 수감 생활을 감당하고 있을 아내가 생각나 제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미안하게 느껴져 적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주고 영치금을 두둑이 넣어주며 수감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죠. 면회를 할 때면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견뎌내고 있을 현실을 말이죠. 혜미가 이 세상에 없는 걸 견디는 것도 힘든 상황에 유일하게 의지를 할 저마저 없었고 거기다 앞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까지 해야 되었으니 저에게 웃음을 보이는 아내의 뒤로 무거운 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면회를 할 때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건데. 나 그렇게 걱정되면 거기서 당신 몸이나 더 잘 챙겨. 내가 당신 거기서 몸 상할까봐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나야 여기에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고 주위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은 당신 혼자 몸을 보살펴야 하잖아. 나 정말 괜찮아. 그리고 당신이 우리 혜미 죽인 그놈에게 복수해줘서 고맙고 내가 미안해. 나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 자리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무사히 이전처럼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어. 알았지? 교도소 생활 중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들은 저에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아내가 가장 걱정하는 제 몸 관리를 했고 출소를 한 뒤 아내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며 지냈죠. 그런데 점점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횟수도 면회를 오는 날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교도소를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매일 일을 하고 있을 아내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귀찮은 일이니까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아쉬워하지 않고 적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게 된 아내에게 내색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아내에게서 편지도 면회도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었던 저로서는 바깥일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면회를 오신 부모님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편지도 안 보내고 면회도 오지 않던데. 혹시 그 사람 뭐 아픈 건 아니죠?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사실 너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 걔가 우리한테도 연락이 거의 없었거든. 그러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도 이전까지는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내일 가서 한번 알아보마. 별일이야 있겠니? 게다가 이러고 사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어머님도 아내의 소식을 잘 모르겠다 하니 걱정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밥도 잘 들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죠. 언제쯤 어머니께서 아내의 소식을 들고 오시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아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형근아, 너 엄마가 하는 말 흥분하지 말고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네 곁에는 엄마랑 네 아버지가 끝까지 있어줄 테니 혼자라는 생각도 하지마. 네가 그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다음날 바로 알아보러 갔다. 그런데 싹 다 치우고 떠났더라. 네 짐은 있는데 걔 물건들만 없어진 걸 보면 아무래도 도망을 간 것 같아. 네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차 연락이 되냐고 물어봐도 연락된다는 사람이 하나 없어. 나쁜 년.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게 너도 부모가 말리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난 걔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지만 걔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 확신했어.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실실 웃으면서 우리 비위 맞춰줄 때도 그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그런 여자애 떠났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런 년 저도 쓸모가 없는.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요. 괜히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다만 혹시 그 사람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했던 거지. 우선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시고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참 오묘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짐을 싸서 도망을 갔다고 하니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그 사람이 도망을 쳤을 만큼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제가 한 선택으로 인해 아내와 저의 미래를 망친 것 같아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죠. 여러 명이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곳이라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저를 떠난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숨죽여가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후 아내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아내가 합의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죠. 저는 법정 대리인에게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거나 매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내 측에서 거절을 한 것 같았어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제가 너무 미워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아내가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은 수강 기간 동안을 아내에게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던 제 수감 생활도 시간이 다 되어 제가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 날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죠. 제 곁을 지켜준 친구들이 있었으나 가족 하나 없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생각이 더 절실히 나더군요. 다른 것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하며 아내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 있었고 아내 역시 제가 찾을 수 없게 꾹꾹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를 찾는 걸 포기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회 적응을 마친 저는 고향을 떠나 타도시에서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여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초반 남짓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보통의 20대 여자아이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우선 몸이 불편해 보였죠. 한쪽 다리를 절었고 손가락에도 장애가 있었죠. 그리고 보통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께서 하는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자아이의 상황이 어떨지 예상이 되었죠. 제가 해줄 건 별로 없어 지나가던 아이를 붙잡아 저희 집에서 나오는 폐지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허기가 진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돈 걱정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가라 했죠. 그런데 제 말을 알아듣긴 한 건지 그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부른 소리에 걸음을 멈춘 걸 보면 청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가며 여자아이와 눈을 맞춰 몸짓으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들었는지 여자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가게를 찾아와 제가 따로 챙겨둔 종이와 박스를 주워가곤 했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 나오는 종이는 가져가면서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뜻을 오해